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저희가 40주간의 시황 일주에서 Fed Funds Rate를 통해 시장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 확률을 읽는 법, 또 팁스 스프레드를 통해 시장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읽는 법,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왜 공부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조금 이따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이번 주 시황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까지 시황을 조금 요약하면 미국은 이제 고용이 강하기 때문에 쉽사리 경기 침체에 들어서지 않을 것이고 또 금리 인하는 쉽사리 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CPI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를 상회하는 6.4%가 나왔고 소매 판매는 예측치인 1.8%에 거의 2배 가까운 3%가 나왔죠. 그 외 지표들도 매우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의 제1목표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2% 인플레이션을 타깃하는 겁니다. 이제 커다란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2017년도까지밖에 없는 차트긴 한데 일단 보시면은 20세기 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0세기 초에는 근본위 체제였습니다. 통화량이 사실상 금에 묶여 있었죠. 통화량이 유연하게 조정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인플레와 디플레가 번갈아 찾아오면서 심할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었죠. 특히 이 시기, 대공황 시기에 전 세계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서서히 근본위 체제를 탈피해 가고 이제 국제 공조도 하다가 결국 fiat currency, 신용화폐 체제로 전환을 하죠. 닉슨 쇼크가 이제 1971년도에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 70년대, 80년대 전 세계는 신용화폐 체제 하에서 처음으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전 세계 중앙은행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의 뇌리에 박혀 있죠. 이제 80년대 폴 볼커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인플레와 씨름했고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인플레를 잡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흐름이 이제 쭉 계속되어서 디플레이 망령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겪은 국가가 일본이고요. 그 다음 유럽과 미국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 디플레이 망령을 처음 겪은 일본이 여기에 대응하는 통화 정책에서 대실패를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4반세기라고 불리는 1990년대부터 2013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평균 0%의 인플레를 유지를 합니다. 보시면 계속 0% 기준으로 인플레, 디플레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2% 인플레를 타겟하는데 일본은 0% 인플레를 유지하니까 자연스럽게 엔화는 계속 강해지고 엔화가 강하니까 수입 물가는 낮아져서 또 디플레 압력을 주는 악순환도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23년을 잃어버리죠. 그런 모습을 연구한 버냉키가 미국의 금융위기 때 막으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디플레이 늪에 빠지는 거였습니다. 이 금융위기 시기에 급격한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면서 디플레 조짐이 보였고 실제로 2009년도에 디플레이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냉키는 제로금리를 선언하고 거기에 더해서 양적 완화로 요거를 이제 떠받치고 있었죠. 당시 정말 많은 정치적인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버냉키라는 인물을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버냉키가 이 시기에 미국을 살려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유럽의 대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극명하게 갈리죠. 미국은 급격한 유동성 공급을 이렇게 지속하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의 역사 속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망령, 그리고 균형 재정에 대한 신념, 또 복잡한 EU 속 정치 지형 때문에 유럽은 디플레에 대한 충분한 지지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시기상조인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고요. 미국은 균형 재정에 대한 환상을 깨버리고 디플레 시기에는 상식을 초월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처방을 강행합니다. 일본의 그런 케이스에서 배운 것이죠, 버냉키가. 그 뒤로 이제 2차, 3차 QE를 합니다. 양적 완화를.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그런 수많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데 왜 진작에 이런 시기에 양적 완화를 되돌리지 않았나? 왜 진작에 양적 긴축을 못했나?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다가 그리스 사태 터지고 또 중국 위안화 위기 터지고 그러면서 못했다는 설명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한 단계 건너서의 부수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 왜 연준이 양적 긴축을 이제까지 못했나?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한 대답은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인 2%에 이렇게 가지 못하고 1%대에 계속 떨어지면서 디플레 위협에 미국 경제가 직면해 있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은 신용화폐 체제로 전환한 이후 7, 80년대 동안 전 세계는 인플레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고 그걸 통해서 인플레를 이제 다루면서
90년대 일본, 그 다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미국은 디플레에 대한 경험을 했지만 미국 중앙은행만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단순히 통화정책만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에는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인플레, 디플레, 중앙은행 이렇게만 단락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인지하신 채로 현재 시점으로 와보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9%까지 치솟았다가 아직 6%대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연준은 인플레가 2% 수준에 갈 때까지 긴축을 할 거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뿐만 아니고 양적 완화, 그 QE를 했던 부분을 되돌리고 있죠. 양적 긴축,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작년 중반부터 계속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줄어들면서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계속 할 때는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원자재 시장이든 전부 호재였죠. 그런데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걷어들여지고 채권도 수요보다 공급이 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동성 그리고 현금이 귀해진다는 것에 착안하면은 정기예금만한 상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2월 6일자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때 골드를 다 처분하고 지금 원화 달러 정기예금을 계속 하고 있는데 원화보다 달러 정기예금 비중을 조금 늘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한국은 금리는 좀 따라가되 유동성은 푸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율은 조금 계속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연준이 그저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인하를 하든지 양적 긴축을 멈추면서 완화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준이 완화적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가 내려와야 한다. 이 포인트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연준이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완화적으로 갈 것이다. 그런 낙관론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정확히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연준이 두려운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디플레이 늪에 빠지는 게 두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플레를 두려워하는 거지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인플레를 동반한 경기 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완화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연준의 제1우선순위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2%를 타겟팅하고 있고 2%를 타겟팅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2, 3% 정도 나오고 명목 GDP가 4에서 5% 정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밴드다. 그렇기 때문에 2%를 타겟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럼 결국 우리는 인플레를 주시해야 하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레깅하는 지표라는 겁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의 효과가 인플레에 늦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 2% 인플레이션을 타겟팅하려면 forward looking, 즉 인플레 지표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인플레 지표가 요 2%에 도달하기 전에 연준은 선제적으로 완화적으로 바뀔 것이고 주식시장 또한 선제적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 그게 이제 사실상 1월 초부터 있었던 매수세,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낙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의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2%로 내릴 것인지 지금 이 하락 추세에 2%까지 갈 것인지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가? 확실히 아는 방법은 없겠죠? 근데 여러 가지 힌트를 얻어서 나름 유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경제는 복잡계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달러 인덱스, 수입 물가, 서플라이 체인 등등. 그런데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고용이죠. 고용 쪽에서 웨이지 인플레이션, 즉 임금 상승률이 결국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임금 상승률 또한 실업률에 영향을 받는 레깅하는 지표입니다. 정리를 하면 고용, 임금, 소비, 인플레 이 4단계의 그 체인이 우리가 현 상황에서 지켜봐야 하는 프레임이고요. 그럼 맨 앞줄에 있는 고용을 가장 중시하되 되도록이면 고용 지표 중에서도 선행하는 걸 찾으면 좋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실시간 지표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하버드 교수님들이 만든 사이트 tracktherecovery.org입니다. 여기서 이제 잡 포스팅 데이터가 일주일 정도 딜레이로 가장 실시간인데 연말에 이제 계절성 때문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몰 비즈니스들 지표도 꽤나 실시간성이 있는데 계속 상승세고요.
스몰 비즈니스 매출도 상승세고 또 소비 지표도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임금 소비 인플레에서 소비 고파트.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제 고용은 아쉽게도 이 사이트에서 많이 레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12월 달 작년 연말 지표거든요. 그래서 고용은 유의미한 효용은 없고 지금 실업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요약해 보면은 연준은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 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온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여전히 완화적이지 않을 것이다. 한편 고용, 임금, 소비, 인플레로 이어진 사이클에서 고용이 조금 죽어줘야지 인플레가 2% 타겟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은데 그런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전 시황 거기서 다뤘었죠. 페드워치 툴. 이게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 그거를 보여주는 툴인데 여기서 이제 히스토리컬을 한번 보시면은 올해 12월까지 이제 금리 인상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확률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확률이 뜨거든요. 2월 초까지만 해도 지금 밴드 4.5에서 4.75% 밴드를 유지할 확률은 지금 28.5%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인할 확률이 35%, 34%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소매 판매랑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나서 시장 참가자들은 한 단계 인하할 확률은 0.68%로 거의 이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현 금리를 유지할 확률은 6%, 한 단계 더 올릴 확률은 23%, 두 단계 올릴 확률은 37%, 세 단계가 무려 25%가 됐고 지금 4단계 인상까지 6.71%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가시거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주가 지수도 상승세를 조금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귀납 연력 추론 얘기까지 시작하면은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한국 금융시장 좀 다루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귀납 연력 추론에 대해서는 다루도록 하고요. 한국은 이제 계속해서 건설업 쪽 부도 사태 주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한국은행이 금리는 조금씩 따라가되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을 뿌리는 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공공요금 동결 이야기 나왔죠. 이게 사실상 민생안정 대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완화 정책으로 이어지거든요.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작년에 뭐 30조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걸로 예상되는데 이런 공기업이 적자를 내면은 결국 미래에서 끌어오거나 아니면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유동성을 푸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며칠 전에 이제 은행은 공공재라는 그런 기조가 나왔죠. 결국 예대금리 낮추라는 건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한은이 따라가지 않으면 환율이 버티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못 따라가고 있는데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탄탄하다 해도 당연히 달러 자금 유출이 가속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진퇴양난이죠. 가계부채 비율은 높고 건설업 부도 나고 있는데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부채 위기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높은 금리를 인상하고 그럼 한은이 그걸 따라가느라고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은행권에서 예대 마진을 줄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 인상폭이 예대 마진 감소와 상쇄되면서 가계부채와 그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공요금 동결이나 은행은 공공재라는 발언 뉴스를 접하시면은 이런 경제적인 백그라운드를 읽으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시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확률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 며칠 그런 미국의 지표들과 함께 최근 며칠 환율이 계속 상승세를 띠는 백그라운드였고요. 저는 이 추세가 어느 정도는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주 멀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구매력 평가 지수나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원하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장기적으로 환율이 돌아올 거라 보는데 만약에 올해 미국이 현재 금리 수준 이상으로 이제 올려서 유지를 하고 한국은 금리를 조금 따라가면서 유동성을 좀 푼다면은 환율은 어느 정도 상방 압력을 계속 받을 거라 보고요. 그 다음 그 추세가 만약에 과도하게 가속된다면 반전 포인트는 아마 통화 스와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화 스와프의 전제 조건도 역시 인플레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완화책입니다. 달러를 뿌리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지속되어서 달러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사리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주진 않겠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몇몇 국가가 이제 올해 뭐 중반이나 가을이나 머지않아서 만약에 제3세계 약한 국가들이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만약에 어디든 간에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준다는 뭐 뉴스가 뜨거나 소문이 들린다면은 FOMC나 아니면 QT 그런 양적 긴축 그런 것들 외적으로 우리가 연준이 완화적으로 돌아서려고 한다는 조짐을 읽을 수 있는 미약한 시그널이다.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오늘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추론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는데 이거 생각보다 시황일주 시리즈 워밍업이 길어져서 4개 코너를 하겠다는 계획은 욕심이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월가제 제2라운드 투자 수업 책이 출판되어서 서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독후감 관련해서 약속 장학금 이벤트 중이니까 영상 설명에 있는 장학금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장 가치가 있도록 정성 들여서 쓴 책이고 또 인세 100%는 청장년층을 위한 장학금에 쓰이니까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월가제 채널에서 제가 매주 하는 시황일주 시리즈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을 분석하는 스텔라의 인더스텔라 시리즈 그리고 79개의 기업을 분석하는 에이버리의 기업 해부학 시리즈 제작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늘 못한 미래에 대한 추론 이야기와 또 달러, 외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